저는 ESC 강남에서 안수현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SC 제주가 사실 이번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된 게 많이들 문의가 많으셨어요.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와서 수업 듣는 것도 좋지만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드신 분들이 난 제주도에서도 듣고 싶은데 꼭 올라가서만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이번 구정 이후에 이제 오픈이 확정이 됐고요. 강남에 이제 유명하신 저희 강사진들 말고도 ESC 이제 제주에서도 상주에 계시는 이제 수업자 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내신 관리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학원 관리 시스템이나 상반기 시간표 안내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최근에 바뀌었던 시험들 있잖아요. SAT2가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소개 드리고 각각 강사분들 나오셔서 소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카메라 찍는 것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거가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번 6월까지로 없어졌죠. 없어지고 미국은 즉시 폐지가 됐고요. 미국 이외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까지만 기한을 줘요. 그래서 이때까지 서브젝트를 보고 싶은 친구들은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아예 없어지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는 전면 폐지가 돼서 이번 5월까지가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뭐 BHA 12학년 말고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에세이까지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되고요. 뭐 NRCS는 지금 12학년까지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사실상으로는 지금은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 외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브젝트 테스트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어떤 조건을 아직까지 요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도 같이 껴있으면 그 나라의 요건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뭐 IB를 지금 하는 친구들이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끝날 때까지 2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사실 예상 점수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서브젝트 테스트로 자기의 이제 가질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셨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또 문제는 컬리지 보드가 서브젝트 테스트를 없애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거를 대체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가 더 중요해졌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단 당연히 내신이 중요해졌겠죠. 내신은 한번 지나고 나면 바꾸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학년에 이제 9학년 또는 10학년부터 준비를 해서 잘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IB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얘기 드릴 거지만 지금 영국은 2021년 거가 시험이 일단은 취소가 결정이 됐고 뭐 IGCSE나 IB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발표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상황 보셔서 뭐 온라인으로 볼 건지 선택적으로 볼 건지 이건 발표가 추후 나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뭐 SAT, ACT는 시험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활동들 메꾸셔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해졌죠. 추천서는 당연히 중요하신 거고요. 내신이 일단은 중요해졌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를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드하고 엘리트 캠프라는 수업이 있으세요. 나머지 교과는 이제 GPA 반대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건데 성적표 제가 샘플을 일단 넣어드린 건데 NRCS 학년별로 지금 나온 성적표고요. BHA 성적표 들어가시고요. KIS 성적표가 들어가시는데 보통 차이점들은 학교마다 좀 있어요. GPA가 나오는 성적표가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시는 거는 아니고 뭐 KIS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별로 나뉘어 성적표가 나오면 NRCS나 BHA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조금해서 안 보이실 텐데 학년 그냥 파이널 그레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과목 전부 다 어떤 거 선택했는지 전부 나오시고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NRCS는 10학년부터 13학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드 프로그램이 지금 IB 하는 학생들한테 또 최두익도 있고요. 뭐 SFS도 있는데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AP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AP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주관식이 들어가지만 뭐 IGCSE 과정이나 MIP 과정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부터 거의 다 모든 숙제나 시험들을 쓰는 거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일단 영어 시간에 나오는 숙제들. 에세이를 쓰고 우리 애가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이거는 글의 흐름에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제일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막상 구하기 힘든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 건데, 이 시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에세이들을 아이들이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학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문법적인 문제점들 확인해서 검토하고, 문장 구조라던가 어색한 어휘라던가 문법 확인해서 교정을 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분적 내용이 이제 어색한 부분이라던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빼야 되는 부분들 확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정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제공 받으시면 다시 한번 고친 다음에 파이널 카피 확인하시는 것까지 가능하신 거고요. 영어나 히스토리 외에 다른 전 과목들 다 가능하니까 일단 학교에서 에세이 숙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학원에 일단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짜는 것부터 같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파이널 체크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또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비는 지금 AP는 아마 온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일단은 많은데, 아이비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단 좀 추후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이후에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전체 취소가 사실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뒤쪽에 시험 일정이나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서브젝트는 없어졌지만 일단 SAT는 살아있죠. 그 다음에 IB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동안은 ACT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추세가 뚜렷했었어요. 왜냐하면 ACT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ACT는 온라인 시험 100% 가죠. 미국 빼고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보는 것들이 조금 수월하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섹션별로 따로따로 하나씩 또 추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ACT를 보시는 거가 선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SA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페이퍼로 보기 때문에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SAT를 아직까지 선호를 하세요. 앞으로 S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온라인화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온라인으로 보는 건 일단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시면 SAT가 온라인화 되기 전에 일단 페이퍼로 진행이 될 때 먼저 빨리 보시는 방법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고득점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이 일단 강하면 좀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8월까지 마무리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활동들은 제가 뒤에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원서 컨설팅 하실 때 활동을 같이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희 ESC에서는 히아스라고 이제 원서 컨설팅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 이후에 신청서에 같이 상담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자료에 같이 보시면 이 샘플을 넣어드렸고요. 보통 학원에 상담을 오실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인 스케줄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건 지금 보편적인 걸 넣어드린 건데, 이제는 9학년 또는 10학년부터 GPA가 되게 중요해졌고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까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만 무조건 선택해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실 건지,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활동, 학교 내 활동들이 있는데 학교 내 활동들을 뭘 선택할 건지. 보통 9학년 처음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게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양한 활동들 좀 하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라던가 선호도가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되면 10학년부터는 이제 그 과정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로 쭉 연결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뚜렷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선택이 쉬운데, 그게 아니실 경우에는 이제 학원이나 컨설팅 도움을 받으시면 아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지,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는 게 좋을지를 같이 매칭시키시면은 제일 좋으실 거고요. 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들이에요. 뭐 대회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지금 IB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IB를 시작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이미 그 전에 모든 서브젝트를 끝내시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IGCSE 과정을 할 때가 좀 붕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약하면 수학을 먼저 당기실 수도 있지만 수학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SAT나 ACT 시험을 먼저 보시는 건 거죠. 굳이 뭐 10학년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가 아니라
뭐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테스트 프랩이니까 문제풀이 유형 연습을 좀 하시면 가능한 거라 그렇게 시험을 먼저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뭐 아니면 뭐 AP를 앞쪽에 추가나 보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 아예 상황에 따라서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좀 보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B 과정을 들어가게 되시면 이때부터는 12학년 중간까지가 이제 예상 점수로 같이 발송을 되실 거라서 일단 내신 관리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각종 대회가 2월달 전후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를 신청을 해주시면 아이 개별에 맞춰서 어떤 게 좋을지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예시를 같이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요 샘플을 보시고 우리 애는 언제 시험 보고 어떻게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짜보셔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그러면 무슨 수업이 있나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은 그 시간표를 같이 이제 첨부해 드린 거 보시면 그쪽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거,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파트는 온라인으로 제주 아니고 ESC 강남 본원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는 싶은데 우리 애가 그냥 기숙사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서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수업을 어떻게 지금 관리해 드릴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온라인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지금 방학 때도 온라인 하거든요. 그러면 다 줌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애는 이마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애는 밑에만 보이고 어떤 애는 꺼놓고 어떤 애는 사진만 올려놓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까먹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사실 문제점들이 많고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게 많고 또 어머님들이 일이 있으시면 나가야 되는데 애는 수업 듣고 있는지 모르겠고 학원에서는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화가 오고 이런 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주도에서 일단 그 강남 쪽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학원은 무조건 와요. 학원에 와서 12시 수업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아이들이 수업 제대로 듣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쉬는 시간 같이 가지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ESC에서 어머님들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 제대로 했는지 수업 이해했는지 숙제 안 하는 애들 잡아서 시키는 거 하고 이해 못하는 애들 질문 받아주는 거 하고 근데 온라인이면 일단 수업 띵 끝나고 접속 끝내버리면 전화해도 안 받고 부를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직접 와서 실시간 수업 듣고 나서 그리고 끝나고 숙제 체크하고 질문 받고 관리까지 여기서 직접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여기에서 지금 계신 분들도 있지만 SAT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남 거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하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좀 보강했는지는 이후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더 이상 예전에 막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그냥 띠컨이 들어와서 화면 하나만 보고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보여주실 거고요. 관리는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SAT 성적표인데요. SAT 보시면 전체 스코어가 나와 있고 과목마다 쭉 누적적으로 나와 있으세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그냥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상담할 때는 사실 2페이지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가 카테고리별로 어디가 제일 취약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똑같이 5개 틀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단어만 틀리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는 그냥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좀 문제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데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파트는 뒤쪽에 리딩쌤이 이제 리딩 포커스라는 과목도 설명을 해주실 건데 패세지마다 어떤 파트에서 지문이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IB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국사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미국사가 어떤 앞에 부분 파트기는 하지만 지금 SAT 지문에 필수로 들어가세요. 그럼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강할 건지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서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난 100%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다른 글도 이미 읽기가 힘든데 전혀 배우지 않았던 지문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학년 상관없이 일단 한번 좀 훑어주시면 좋을 거라 뒤쪽에 강의를 안내를 주실 거고요. 이거는 샘플로 넣어드린 건데 애들이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번에 틀린 거 다음에 틀린 거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틀렸을걸요?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에요. 그 시험 본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88% 이거를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 하위 10%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0% 아무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이도를 좀 파악을 해서 지금 쉬운 문제를 자꾸 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건지 그 문제에 틀리는 개수를 줄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 테스트가 누적되면서 비교를 해서 보는 거고 여기에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는 거를 줄여 가셔야지만 실전 시험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패스지가 나오거나 하면 그때 점수가 나오시겠죠. 그냥 뭐 여기 상관없어. 이번 테스트는 뭐 2개밖에 안 틀렸네. 너무 잘했다. 다음 건 10개 틀렸어. 그럼 컨디션이 안 좋았네. 실제로는 SAT 지문 자체가 엄청난 난이도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틀리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리포트인데 분석표 저희가 이렇게 강사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고요. 강사분들은 각각 번호마다 아이들이 100% 맞은 문제 이런 것들은 38%만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리뷰를 해야겠죠. 수업 시간에. 93%짜리면 한 명만 틀린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린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리뷰가 끝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나 근데 혼자 틀렸는데 아무리 봐도 답을 모르겠다. 이거 누구한테 리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 이후에 1번부터 쭉 비디오를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수업 시간 리뷰 못했던 것들은 클릭해서 추가로 들으시면 되세요. 시간표는 이제 보시면 여기 밑에 학교가 나와 있는 거고요. 학교마다 차이점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NLCS나 DHA가 따로 있으신 거고요. 뭐 원샷이라던가 뭐 올인원 이런 것들은 이제 AP랑 IB를 합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뒤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진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SAT 선생님들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ESC 강남에서 메인으로 같이 계시는 대표 강사 2분 리딩하고 라이팅 선생님이 나오실 거고요. 그 2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주말에 실시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주 학원에 오셔서 강의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그 외적으로 저희가 따로 또 오프라인도 가능하시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 선생님이 션윤 선생님이시고요.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윤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만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이제 근본적인 SAT반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리딩 포커스라는 조금은 특별한 반응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아기 아빠고요. 아기가 셋이 있어요. 첫째가 지금 11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만 해도 이렇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놀라우셨거든요. 애들이 네,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세요, 지금. 상당히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요.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거 있죠? 아이의, 우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하나, 엄마의 기가 막힌 정보력. 둘, 할아버지의 어마무시한 재력. 마지막 3번째로,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네. 학원 교육이라는 게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확실한 진실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입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AT 리딩이에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커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키밍이라는 겁니다. SAT 리딩이라는 거는 연애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당을 하죠. 그렇죠? 너무 당겨도 안 되고요. 너무 밀어도 안 되고 적절한 거리감을 두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연애의 비법이겠죠. SAT1이 딱 그러세요. 정독과 그리고 이 훑어가는 이 2가지의 반대적인 작업에서 이 완벽한 밸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SAT 리딩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영어를 내가 정말 잘하고 리딩을 너무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고요. 거꾸로 생각보다 리딩이나 어떤 독해력 실력이 부족하지만 성적을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이 2가지가 다 이 완벽한 밸런스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스키밍,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읽어내는 거죠. 대략적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디드 스키밍이 있고요. 2번째, 스트럭처럴 스키밍이 있으세요.
자, structural skimming은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실제로 가르칠 때 효율적인 거고요.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guided 이 스키밍이라는 거를 정말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guided 스키밍이 무엇이냐?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italics예요. 자, italics가 무엇이냐? 모든 SAT1 지문에는 instruction이 들어가요. 설명서가 들어간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3줄에서 7줄 정도 되는 분량 정도의 짧은 글이 위에 나와요. 다음에 글은 누가, 언제, 어디에 쓴 글이었고 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얘가 나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범위를 딱 정해줘요. 여기서 애들이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범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가 각각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숲이라는 하나의 지문에 따라서 나무가 10그루에서 11그루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겠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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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제 4문제를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4문제가 지문에 여기, 여기, 여기 4문제를 포인트를 해요. 그러면은 이 4가지 인포메이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아보죠. 잘 모아서 나무를 통한 숲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게 가이드 스키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수업의 모습은 매우 다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친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가이드 리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스킹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리딩 수업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게 실질적인 시험이고요.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을 어떻게 얘기하는 소리냐? 어떻게 스킴을 하라는 거냐? 첫째, 1번을 보라고요. 여기가 아이탈렉스라고 말했던 그 부분. 어렵지 않아요. 모든 단어를 아실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asymmetry라는 게 있어요. symmetry라는 거는 좌우 대칭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 어자가 붙었기 때문에 대칭이 안 맞는다는 소리 한마디로 같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같지 않을까요? gift price, 어떤 선물의 값어치와 가격과 appreciation, 내가 얼마나 그거를 좋아하는지가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비싼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얘를 아까 말씀드린 박스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의 지문은, 나의 글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서 내가 글을 읽어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 이런 모습.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지문의 전체 틀을 파악을 하는 거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모두 다 하이라이트를 치거나 아니면 포커스를 작업이 전혀 아니실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 밀당과 똑같은 SAT 리딩의 밀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적절한 관계점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럼 요거를 보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탈렉스 내용과 인덱스 상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읽게 되면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시간이 근본적으로 매우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하나의 인포메이션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알수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충분히 읽어내요. 그렇게 되면은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가시죠. 수술에 들어가는 거, 뒷도로 하는 거와 똑같으신 거예요. 각각 질문마다 분명히 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문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건요. 뭐를 필요하냐면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은 여기 부분을 보면은 example이 나온다. 그럼 2번, 그럼 뭐를 원하는 거냐?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생각하죠. 1에서 9니까 난 1에서 9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왜? 1에서 9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함축적으로 example이라는 단어로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건 예시래요. 예문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highlight. 뭐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그 중점은 뒤에 부분에 있어요. 여기. 이런 frequent experience. 이라고 표현이 돼요. this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이것은 앞에 있는 것 함축적으로 단어를 표현을 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nswer choices를 보시면은 답은 당연히 여기 regular, 동의어세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의 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키밍과 올바르게 읽어내는 방법과 각각 문제별로 올바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 요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누구나 고득점과 만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기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만이에요. 조금 더 특별한 만 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Reading Focus라는. 자, 그러면은 SAT1 리딩 시험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5개의 지문이 나오고요. 52문제로가 출제가 됩니다. 5개의 지문이 정확하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바로 US 파운딩이라. 자, US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파운딩은 미국을 말하는 거죠. 나라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2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썼던 글과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외래어 같은 한국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도 아이들하고 학생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기역, 치읓 쓰는 거. 혹시 아세요? 기역, 치읓 쓰는 거 아세요? 기역, 치읓 초성어죠? 네. 애들 말로 갠추 그렇게. 괜찮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이거예요. 괜찮아 이거예요. 제 친구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기역, 치읓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10분 있다가 감축? 이렇게 얘기해요. 뭔 감축? 감축한 다음에 기억질 아니 갱추 불과 이게 사실은 제 나이와 학생들의 나이가 지금 뭐 20년, 25년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미래 모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착각을 하죠. 나만 모르는 거야. 난 역시 안 돼. 난 리딩은 진짜 안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해가 안 가고 너도 이해 안 가고 쟤도 이해 안 가고 똑같이 이해가 안 가는데 리딩이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친구일 만큼 더 여기서 움츠러들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미국 역사라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SAT1 시험의 5지문 중에 나오는 하나의 지문을 완벽하게 마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체 US 히스토리를 공부하시는 건 사실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에 이거해서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2016년 3월에 개편됐던 이 SAT 시험에 나왔던 모든 USF를 분석해서 이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빈출도가 높더라. 라는 토픽들을 중심적으로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면은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럼 네가 배웠던 배경 지식이 어떻게 지문과 문제로 입각이 되고 도입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엄청난 그 파워풀한 미디움을 통해서 관리가 되실 거예요.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레슨 플랜이세요. 이 레슨 플랜이 뭘까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출제되었던 가장 USF에서 높은 빈출도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토픽들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뭐 남북전쟁, 독립운동, 여성인권, 흑인,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2시간 수업이 딱 다는 아니죠. 다는 60분 동안의 contextual background information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배운 후에는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지문 기계를 통해서 입각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컨트롤된다고요? 구글 클래스룸 컨트롤 되세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랑 USF 파운딩 그 리딩 퍼포스 지금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5가지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저희 모든 학생들이 다 100% 활용을 해요.
어떻게? 첫째, 프리-리딩 매테리얼과 vocab을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requirement를 공부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동선이 그려져요. 내가 읽어야 되는 프리-리딩은 무엇이냐? 내가 수업을 듣기 전에 오늘 수업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음으로써. 자, 읽기만 하지 않고요. 중간에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요 단어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단어가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단어 시험이 제출이 되겠죠. 그렇죠? 자, 공부를 했어요. 수업에 들어와야겠죠. 자, 수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예요. lecture PP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PT 형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저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큰 그림을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본인 노트 테이킹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거로 끝이 아니세요. 자, 이게 되고 나면은 바로 USF 패스지와 쿼션으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요게 왼쪽, 오른쪽 두 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었고요. 실제 문제들이었어요. 네. 이렇게 지문을 풀면은요. 애들이 전체 11문제, 11문제에서 많이 틀려도 2개 이상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 배경 지식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글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리딩 포커스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면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어머님들한테 정말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일 큰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 내가 리딩을 못한다 하더라도 SAT 리딩에서 고득점 내지 만점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 방법,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배우고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습득이 되면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USF라는 미국 역사에 대한 지문을 불필요하게 인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시면은 다가오는 SAT1 시험에서 충분히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고득점 내지는 만점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설명 들으신 리딩 포커스는 저희가 2월 20일날부터 토요일에 온라인 수업 들어가시거든요. 시간표 보시면 맨 왼쪽 밑에 보시면 매주 토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라이브 강의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전에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 라이팅 담당하시는 구준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빨리 SAT 라이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팅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는 데이터 중심적인 걸 좋아합니다. 왜냐? 이 시험이라는 게 스탠더라이즈드 테스트, 즉 스탠다드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시험이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즉 그를 알고 나를 알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4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44개의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하고요. 35분, 44개, 약 47.7초예요. 한 문제는. 그런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reading passage,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4개의 지문이 나오며 각 지문별 11개의 문제가 나오기에 총 44개의 문제가 됩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시사에 관련돼서 역사 또는 미술 그리고 또는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문별 유형 그리고 질문, 퀘스천에 대한 유형별로 문법에 관련된 것 또는 작가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의 흐름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반복 복습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또 다른 숫자들 나옵니다. 24 더하기 20은 44라고 썼던데요. 24개, 44개 문제 중에서 24개의 문제는 문법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즉 많은 학원이나 강사분들께서 문법 관련 유형만 이해하고 문제풀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44개 중에서 20개만 문법과 구두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24개, 54.54545454 반복되는 이 퍼센타일은요. 작가의 표현법과 내용, 지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리딩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상 라이팅 앤 랭귀지 섹션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게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24개 문제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분석된 좌표는 사실상 학부모님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저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주입시켜주면서 알고 있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문에 있어서 그 24개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장이 지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장 자체를 이 지문의 작가로서는 삽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거에 필요가 없는 문장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과 구두법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20개 문제, 44개 중에서 20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문법보다 요새 트렌드는 오히려 구두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개 문제 중에서 약 8개 문제는 오히려 콤마나 세마이콜론, 콜론, parentheses, dash 이런 구두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400점 만점, Writing and Language 섹션이 400점이고 Reading 섹션이 또 400점, 총 합쳐서 800점을 받아야 되는데 리딩 점수 올리기 어려우니까 라이팅에서 점수를 꼭 내야 된다. 라이팅은 무조건 400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 시험마다 이 SAT라는 게 커브라는 게 있어서요. 상대적인 평가로 점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번 표를 보시면은 44개 문제 중에서 2개를 틀렸다는 거죠. 42점을 받았어요. 근데 5월에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360점을 받았고 단 3월에 본 학생은 오히려 380점을 받았습니다. 2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참 불공평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대학교에서 이 400점 만점에서 뭐 380을 받았냐 360을 받았냐라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 시험이나 모든 시험에 있어서는 퍼센타일이 나와요. 우리 아이가 360을 받았지만 그 360점이라는 것은 상위 97%타일에 있는 거다. 아니면 상위 91%타일에 있다라고 그 퍼센테지가 꼭 각 대학들에 보내집니다. 요새는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퍼센타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상대적인 평가니까. 시험을 언제 받는지 학생들마다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점수 1600점 만점에서 1530점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1530점을 받았을 때 그 퍼센타일이 97%타일이라면 1510점을 받았지만 같은 97%타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평균적으로 그 퍼센타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공평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유가 불공평한 것보다 점수를 올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거 실수였어요.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린 거예요. 당연히 알죠. 저는 그 멘탈리티를 깨주는 사람입니다. 왜? 실수라는 건 없거든요. 미스테이크가 아니라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이유가 문제를 처음 보고 지문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아닌 misunderstanding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misunderstanding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accuracy와 preci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꼼꼼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요. 정확하다고 해서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꼼꼼하다고 해서 또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도와 정밀성과 꼼꼼함이 다 확실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만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문에 대한 내용, 작가가 쓰는 의도와 작가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와 작가가 글의 단락들을 어떤 연결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왜? 네 가지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마다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유형별로 쓰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그걸 가르쳐 줘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대한 해부를 하게 됩니다. 즉, 문장의 해부라는 건 글을 어떤 식으로 나누면서 이 글의 한 문장에 있어서 문장과 단락의 차이점과 그거에 대한 하고자 하는 목표, 작가가 글을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는지, 구두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SA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주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라이팅 랭귀지는 오답 노트예요. 예전에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타입 2, 즉 직접 쓰고 문장 지문도 쓰고 문제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써야 되는 건데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 두 문제 하다가 지쳐서 왜? 두 문제 쓰는데 거의 3, 40분이 걸리거든요. 그럼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오답노트의 키포인트는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런 복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는 오히려 이런 식의 온라인 방식입니다. 온라인 방식은 좋은 점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그 구글 문서를 활용할 때 휴대폰 또는 컴퓨터 아니면 아이패드가 됐던 틀린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을 바로 구글 문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 또는 틀린 문제를 찍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문서를 저와 1대1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얘네들이 틀린 게 제대로 틀린 게 캡처를 해가지고 찍어놨는지 일단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노트 테이킹을 했는지 노트 테이킹을 한 게 잘못됐으면 제가 그걸 고쳐주고 또 코멘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대1 개인 클리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점. 두껍게 이런 책자나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줌과 스카이프를 통해서 온라인을 하게 됐다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 제가 타이핑한 내용들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 스크린샷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있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실수라는 거. 실수로 틀렸다. 참 많이 말하는 건데 실수가 아니라 잘못 이해해서 틀린 거라는 점.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은 실수가 어차피 아니었으니까 그 실수를 줄인다라는 게 아니라 실수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꼼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요.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하는데요. 학습에는 쉬운 방법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반복적인 학습으로 통해서 SAT에 대한 스킬, 테크닉, 그리고 그 노하우를 키워야 된다는 게 있고 그래야지만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매스하고 피직스 담당하고 계시는 라이언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피직스랑 매스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NL이랑 브레인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으로 보여드리면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ESC라는 이제 이년이 닿아서 이제 서울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가 광주에 하다가 이제는 아예 내려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누구한테 배웠지? 아는 애가 지금 누가 내 친구 사실 친구가 누가 배웠을 때 여기 가시면 친구 있으니까 저랑 공부했던 친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도 있고요,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공부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수학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직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매스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강의를 정말 오래전부터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10학년, 11학년 이제 연극 교과 과정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제 공부하는 순서들을 보시면 이제 미국계랑 영국계가 좀 다른데 이제 이렇게 되죠. 보통은 이제 10학년 때 뭐 이제 교과목을 시작하죠. 캔바이오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11학년 전에 보통 피직스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AP라고 생각 미국 교과 과정이랑 비교하면 AP는 쭈루루루 있는데 어차피 아이비는 이제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의 수학 그룹과 사이언스 그룹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걸 준비하면 되고 이제 아이비는 이제 몇 과목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다른 것들 챙겨서 이제 보통 하이 레벨 3개, 4개 하고 나머지 6개 맞춰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매스 피직스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작년 3월 23일 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이제 IB가 안 돼가지고 IA랑 E랑 대체가 됐고 그때는 IB 시험 보지 않아도 이제 IB 그거를 마지막 파이널을 보지 않아도 인정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3월 23일 작년이었으니까 올해도 그 즈음에는 확실한 결과 발표가 날 텐데 저는 어떻게도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뭐라고 났냐면 이제 살짝 바뀌었어요. 그 디테일이요. 수학 디테일과 피직스, 저는 제 과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은 스탠다드랑 하이어 레벨이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3가 그냥 다 지워졌어요. 아예 삭제가 됐고요. 다른 그룹 4에 있는 필수 항목들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맷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페이퍼 3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많아졌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건 새로운 포맷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어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채점하기 쉬운 방법으로. 왜냐면은 얘는 이제 주관식이 많아졌는데 그걸 빼버리고 채점하기 쉬운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최대한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를 찍을 수 있고 뭐 오프라인을 진행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월 정도까지만 기다려보면 정확한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평상시대로 공부를 좀 시키시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파이널 시험 결과 발표 나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퍼 3가 삭제가 됐으면 이제 IA 보통 아시잖아요. IA는 뭐냐면 이제 리서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쉽게 생각하면 수행평가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따로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IA인데 그거에 대한 비중이 작년에는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갔고 이제 이번에는 그걸 비중이 늘어났다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이하게 모든 온라인에 가서 이제 IB 정보를 봐도 이게 증가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연극 교과 과정, NL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그런 친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챙겨갈 게 이제 매스는 이제 스탠다드를 할지 하이어를 할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보면 친구들 봐도 이제 하이어스가 반반 정도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른데 여기 갔다가 어려워서 이렇게 내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언스하고 피직스 아닌 것도 챙기셔야 되고요. IB니까요. 그다음에 IGCSE 끝나고 이게 넘어간다는 이제 자연적으로 피직스 스탠다드라든지 하이어를 넘어가는 이렇게 순서가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국 교과 과정 듣는 친구들, NL이나 불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교과 과정 친구 비교를 해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솔직히 공부하는 양은 영국 교과 과정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공부하는 애들처럼 공부하는 양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성취도 자체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과 과정은 아무래도 멀티플이 많아요. 객관식이 많아요. 하지만 영국 교과 과정은 GPA 관리하는 것부터 아니면 시험부터 주관식이 많고 본인이 문제 해결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IB 시험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관식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스텝별로 채점하는 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점수가 있으면 부분 점수 먹고 가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부분 점수 먹고 가고요. 주관식일지라도 채점하는 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졸업 전까지 가면요. 성취도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국 교과 과정 NL 친구들, 브레인 친구들이 다른 미국 교과 과정에 비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건 확실합니다. 또 공부 양도 많고요. 공부하는 퀄리티도 더 높고요. 그럼 공부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이런 생활 수학이라든지 물리만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비교를 해드려요. 미국 교과 과정에 A라는 걸 배우고 B라는 걸 배우고 C라는 걸 순서대로 배웁니다. 그럼 얘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2학기 때 배울 때는요. 1학기 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음 학년 레벨에 갔을 때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발달되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영국 교과 과정은요. 여기서부터 IGC 수학에서부터요. 물리까지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다 끌고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걸 배웠다고 이걸 여기서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얘를 배운 걸 이거 할 때도 또 문제가 같이 나오고요. 얘를 배울 때요. 이거 또 문제가 같이 나와요.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조금씩 더 세밀화되고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지식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전에 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되는 듯이 아이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반증이 되니까 그런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뭘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그래요. 이게 수학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이 레벨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보통의 친구들 에세이를 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7점 받기가 다릅니다. 예전에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스탠다드 레벨에서 왜 달라지느냐? 점점 올라서 이제 86% 이상 돼야 7점을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더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지고 왜냐면 분별은 해야 되지 다 몰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용 라인과 주어진 문제 라인이 올라서 분별력 하려고 이제 스탠다드 레벨은 80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가장 높을 때 86%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하이 레벨에서 세제 나왔지 이보다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같은 경우는 65, 66만 해도 하이 레벨이 7점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한 20%가 낮아도 7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레벨을 쉬우려고 갔지만 7점 받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퍼센티지가 달라서. 그래서 더 높은 데 가서 그래야 되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점 이상 오는데 아시겠죠? 크레딧으로 대학 가서 인정이 되니까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솔직히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크레딧을 받냐 안 받냐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 생활하는데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내신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아이비 시험을 관리하든지 아이비는 굉장히 나오는 문제들이 비슷합니다. 매년. 그래서 아이비는 사실은 패스트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파스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기존에 있던 문제들만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연습만 열심히 시켜놓으면 문제없이 고득점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내신 관리하는 선생님들도요. 학교에서도 워낙 온라인에 이렇게 예전에 있던 파스트 페이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로 문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면 오류가 없어야 되죠. 그것도 체크해야 되죠. 두 번, 세 번 풀어봐야 돼. 그런 게 아주 귀찮기 때문에 NL이라든지 브레인이라든지 학교 내신 선생님들도 패스트 페이퍼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풀어보지 않았겠지라고 해서 15년 전거를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던 문제는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이는데 학생들은 거기까지 하지 않은 거죠. 최근 한 3년, 4년 이렇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신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 봤던 문제가 또 나오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뻔하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쉽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IB 레슨을 했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피직스는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레귤러 피직스를 한 걸로 갖다 중에 IB 피직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IB 피직스 선행을 언제 하냐?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적인 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8년 겨울방학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원래는 그래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18년 베스트하고요. 놓친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라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B 피직스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ENM이에요. 전자기 파트예요. 이거는 어차피 어느 교과 과정 상관없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ENM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M 많이 어려워하고요. ENM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이제
하이어 레벨 갔을 때도 어려움 없이 공부 많이 해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너 ENM 잘하니? ENM 잘 이해하니? 그러면 부족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3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페이퍼 2가 되는데 페이퍼 2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답이 따박따박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페이퍼 2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게 이제 이번에도 강조가 됐고요. 페이퍼 3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형태가 변했죠.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죠. 해가지고 이제 IEA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IEA 관련돼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 과목은 이제 교과 과정에 상관없이 나오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느 교과 과정에서는 어느 부분을 더 깊게 배우고 좀 덜 배우고의 차이인데 이런 요번에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케미스트리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원샷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교과 과정에 상관없이 어려워하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학이 어렵다, 아니면 자기는 전기가 어렵다, 아니면 자기는 웨이브가 어렵다. 그런 하루에 한 챕터를 골라서요.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는 저 원샷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번에 새로 이제 런칭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총 10회가 나오는데 10회가 매일 다른 챕터로 아예 그날은 이걸 아예 처음부터까지 뽀개고 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챕터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0번을 다 참여하셔도 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골라서 그날 참여해서 학교에서 도움이 되라고 만든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밖에 지금 설명회를 끝나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IGCSE하고 IB, 템바이오 같이 전담해 주실 서영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생물 담당하고 있는 서영덕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만 좀 여기 지금 써 있지는 않은데요. 저도 미국인이 하는 국제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고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사립기숙사학교에 있다가 영국에서 치의대를 하고 치의대를 준비하는 중에 어머님이 미국도 같이 준비하라고 해서 유펜하고 노스웨스턴 프리메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리즈를 다 손을 대봤고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손에 이제 거쳐서 이제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이제 의대 치대를 가는 학생들이 한 2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간 학생들하고 현재 있는 이 학생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얘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그 학생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SAT2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쪽이 난이도죠. 이쪽이 과목 수입니다. 그리고 대충 면적이 노력이나 그 힘듦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P가 확실히 과목 수는 적은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대학에서 학점 따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IB 같은 경우에 과목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확연히 더 힘들어져요. 화학이든 생물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IGCSE 정도는 딱 이 정도에서 쭉 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AT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SAT를 빨리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그걸 해서 고득점이 나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SAT2 시험은 800점을 맞은 학생을 놓고 강의를 하면 화학도 생물도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풀을 잘 돌려서 점수를 따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모르는데 점수를 받아가는 상황이 계속 나왔고, 뭐 학원이나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더 잘 갈까요 하면 당연히 SAT를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였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GCSE 때부터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IGCSE는
영국 영연방 계열이죠. 이쪽에서 이제 16세 이제 의무교육이 끝납니다. 이때 이제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직업학교를 갈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때 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꽤 정교해요. 그래서 위에 필요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체계가 아닌 학교들도 IGCSE를 가져다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IBO에서 만든 MIT는 좀 많이 다르죠. 이건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다르고 잘 생각해 보시면 IB는 나중에 보면 트리플 랭귀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스위스는 쓰는 언어가 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결국 IB를 하든 A레벨을 하든 그게 비슷했지 않습니까? 비스무리 했기 때문에 어쨌든 IGCSE를 IB를 할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MIP에서 IB로 올라가는 순간 되게 고전을 하게 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그 재량권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에 맞는 거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안 하시고, 어떤 부분은 그냥 프린트만 나눠주시고 끝내버리시고, 어떤 부분은 되게 또 깊숙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들쭉날쭉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되게 망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최대한 IGCSE를 하시면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 MIP를 하셔도 IGCSE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는 밟아주시는 게 IB 올라갔을 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가장 안전빵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IGCSE 토픽 보시면 이렇게 꽤 많습니다. 21개가 되는데 몇 개 하고 말아요. 이제 나중에 MIP 그 과학 그거 애들한테 받아서 무슨 토픽 하는지 보면 여기서 한 5, 6개 건드리면 많이 건드려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또 깊이 파세요. 그럼 괜찮아요. 깊이 파는 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너무 개수가 적어서 막상 이제 올라가서 과학을 한 과목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문과생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MIP는 과학교육하고는 좀 많이 안 맞다라는 게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문과는 주로 에세이를 선택을 하는데 잘 외울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거나 뭐 코멘트가 있는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생물을 이해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못 읽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아이가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암기가 덜 된 겁니다. 특히나 IGCSE 수준에서는 그냥 암기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충분히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어느 정도로 시켜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항상 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앞에 토픽을 해요. 근데 그때는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토픽이 늘어나면 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했던 거를 잊어먹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책자 이렇게 뭐 단어 책자 같은 거 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섹션을 하다가 B, C, D 해서 쭉 넘어가요. 그래서 한 T쯤 하게 되면 A 했던 거 다 까먹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했으면 A, B를 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하고 A, B, C, D를 하고 계속 붙여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애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앞에는 벌써 3-4번 봤잖아요. 보는 속도가 달라져요. 절대 뒤에 새로 보는 거하고 공부하는 속도가 같지 않아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계속 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가요. 근데 이 수준이 언제냐? 7회에서 8회 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면 단기 메모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나 자기 전화번호처럼 뱉어내려면 장기 메모리로 가야 돼요. 장기 메모리로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주소
잘 말씀 못 하시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반복을 워낙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0.0 몇 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학생들이 왜 그게 안 나오냐고요? 안 해왔으니까요. 그 정도로. 그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난이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쉬운데 우리 애가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넣고 수학 시험을 산수 문제를 보게 해보면 지금 100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래요. 근데 해서 틀린다는 얘기는 지금 본인한테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충분히 암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암기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이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운동이든 처음에 기본 동작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 동작을 안 하고 하면 팔이 삐뚤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공이 잘 안 맞아요. 탁구도 그렇고 뭐 이상한 겉멋 들어가지고 좀 스핀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탁구를 잘 못 치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근데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공이 날라와도 다 쳐요.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외워줘야 되는 거를 이게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또 이거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기서 많이 고민해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여기는 너무 적을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러고 너 이거 이만큼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지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가 쉽고 재밌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더 힘든 공부를 하고 더 하는 걸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연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이 때예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해서 내가 대충 너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너도 네가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과 집중이 빨리 돼서 덜 힘들어요. 그것만큼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네가 빨리 결정할수록 편해진다. 예. 그리고 본인의 이제 강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 꿈이 사실은 역사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저를 연구로 보내놓으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최대한 피하는 과목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수학, 화학, 생물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치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하는 꿈하고는 많이 멀어져 버렸는데, 네. 아, 그래서 같이 홍대 갔으니까 잘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애하고 빨리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애랑 얘기를 안 해보고, 너 이거 잘하니까 그냥 해 하니까는 그냥, 아, 애하고 계속 따라가다가 저는 그냥, 아, 그래, 여기 와버렸구나,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GCSE나 MIP를 하고 계시면 지금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IGCSE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는 여름방학이 가장 키예요. 그때 선행을 안 하시면 힘들어요. 언제 힘드냐면 딱 이제 지금 막 끝났죠. 12월부터 한 1월 사이에 애들이 죽어요. IB 때. 왜냐하면 그때 그 TOK도 해야 되고 익스텐디드 에세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쏟아져요. 그래서 애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학과 공부까지 따로 내신으로 해야 된다? 힘듭니다. 애가 반쯤 죽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미리 앞당겨서 매를 맞아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잘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MIP나 이런 쪽은 평소에나 내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연수가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 대학 갈 때. 근데 겨울과 여름 특강에 IGCSE 토픽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이게 여름 정도면 2년치 끝내는 거 가능해요. 2년치를 한 특강에 끝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IGCSE 쪽은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능력차에 따라서 IB를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래프에서 밑에 겹치는 부분은 똑같아요. 이게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게 다 똑같은 점이 아까 저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다르지 않아요. 모든 전 세계가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과학은 밑에 배운 거를 토대로 그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지금 한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지금 뭐 IB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말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제가 곧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최대한 IGCSE를 빨리 끝내서 선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가시는 게 이과생들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빨리 결정이 나요. 특히나 뭐 혹시 영국 쪽 생각하신다. 그러면 선행이 아니라 적시입니다. 네, 영국 쪽은 조금 빨리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학년에 널널해요. 별로 할 게 없고 그냥 마지막에 시험만 한번 보고 점수만 내면 되거든요. 이미 합격 당락 여부 어느 정도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생물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암기가 85 많습니다. 그래서 85가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별로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잠깐 써볼게요. 혹시 당뇨병이 뭔지 아세요?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보지 않아요? 혹시 당뇨병이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 뭐 혈당이 높으면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맨날 설탕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다 배워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그래서 왜 나쁜 건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심지어 그거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근데 나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에 설탕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안 흘러요. 근데 피는 흘러야 되는데 피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고 손가락 쪽이 이제 막 썩어 나가요. 뭐 실명이 오고 막 이래요. 당뇨병 심해지면, 합병증이 심해지면. 근데 그 이유가 실핏줄은 잘 못 지나가거든요. 끈적끈적하니까. 눈은 다 실핏줄로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내용 하나를 이렇게 계속 찝어주는 거죠. 깊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별로 없는데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로 본인이 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담배 회사 왜 계속 하냐고. 담배 나쁜데 왜 계속 만들게 하냐고. 근데 문제는 사실 담배의 가장 큰 문제는 폐가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병에 걸려서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그 화상을 입으니까 뭐 이렇게 그 스카 티슈 같은 게 끼죠. 이렇게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나오니까 령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숨을 잘 못 쉬겠죠. 늘어나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 회사한테 뭐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아니니까. 또 니들이 조심했어야지 화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걱정해서.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실제적인 과학적인 표 A가 들어가면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돼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때려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봐라. 많이 핀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지 않냐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보시면 핸드폰 이거 암기해서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쪽 보면 이쪽 버튼은 뭐 하는 버튼이고 버튼이 몇 개 있고 뭐 구멍이 몇 개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써요. 왜? 이해가 되니까요. 뉴 앱, 새로운 앱을 깔았다고 못 쓰나요? 이거 만드는 거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못 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아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해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애들이 암기를 하는데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잊어먹었어도 유추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토픽의 연관성을 찾아주면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할 거냐. 수업 때는 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외우는 거는 클래스에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집에서 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똑같이 여기서는 너 이해했지? 그러면 네 하고 봐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절대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일단 제가 데려와서 앞에 앉혀놓고 아니면 뭐 온라인이면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한 명 한 명. 소크라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명씩 물어보면 본인이 거의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수업 방식인데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의예과 처음에 들어가면 교수가 300명 있는 강의실에서 한 명을 콕 집어서 물어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페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교수가 이렇게 누구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들 연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런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긴 한데 네, 되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글로 옮기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IGCSE는 이렇게 얘기를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 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B는 원래는 이제 스위스 외교관 해외 공간에 주둔하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들한테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가를. IB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IB가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고등학교 시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대학 생활을 아까 얘기했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정신력 점수가 된 거고 45점 만점인 거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현재는 한 42점 정도가 한국에서 입시 안정권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IB 캠을 고른 단계에서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과목당 연결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게 화학 생물이 연계성이 제일 커요. 화학에서 한 거 생물에서 써먹고 생물에서 배운 거 화학에서 써먹고 이게 제일 큰 게 이쪽인데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IB 캠을 선택할 때 뭐 이런 계열일 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SL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HL이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옵션인데 이번에 옵션을 빼버렸죠. 이게 취소가 될지 또 취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만큼을 빼버린 대신 이 점수를 그대로 IA에다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I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퍼센티지가 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IA 이제 그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은 아까 생물하고 좀 다르게 암기하고 이해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암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율을 잘 못 맞추면 학생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통 학생들이 도전할 때 내가 이번엔 다 외워버리겠습니다. 도전하는데 이해를 하는 부분을 암기로 떼우려고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아무리 화학 선생님만이라 화학 박사라고 해도 모든 화학 공식 외우고 다니지 않거든요. 누가 그러고 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절히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는 내용을 아예 따로 테스트로 빼서 한 15분 정도 항상 시험을 봐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시험부터 보이고 애들 한 8장에서 IGCSE는 한 8장이고요. IB나 이제 A-level 뭐 이런 학생들은 이제 10장 정도를 하는데 15분 안에 끝내요. 이제 끝날 때쯤이면 한 그 특강이 끝날 때쯤이면 15분 안에 다 써요. 그거를 신기하게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진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이게 다 보시면 나중에 어머님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 건데 암기가 끝났으면 애들 글씨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수십 번 써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확 날아가요. 전혀 멈추진 않아요. 중간에 생각 안 합니다.
암기잖아요. 중간에 생각을 하면 암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 속도 보면 아, 너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빼주는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50%고요. 대부분 이름이에요. 물질 이름. 물질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IBO 실러버스 순서대로 진도를 해요. 물론 학교에서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실러버스를 놓고 해야 학교에서 빼먹어도 저는 안 빼먹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그래서 실러버스에 놓고 실러버스에서 뭘 요구했는지를 놓고 그거에 맞춰서 노트를 씁니다. 근데 이게 생물하고 화학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노트를 써요. 노트를 쓰는데 학생들이 노트를 쓰면 또 틀리게 써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맡아서 할 때는 그거를 스캔을 떠서 저한테 날리라고 해요. 노트가 끝나면 집에 가서 노트 정리가 끝나면 난 스캔을 날려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 첨삭을 합니다. 너 이 부분 잘못 썼어. 그래서 바꿔주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책도 볼 필요 없고 다른 걸 할 필요도 없이 이 노트로 돌아오면 돼요. 앞에 모든 토픽이 새로 자기 공부할 필요 없는 게 없고 있는 거를 계속 봅니다. 근데 사람 뇌가 되게 간사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지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야 돼요. 그게 죽이 되는 밥이 되든 똑같은 걸 봐서 그 전체를 다 정리하고 나면 한 40에서 50페이지 정도 나와요. I became 나온 그 바이오가요. 그러면 그거를 40에서 50페이지면요. 하루에 2번 봐요. 2년치를. 자, 그러면 일주일 주어지면 거의 10번도 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시험 전에 30에서 40회독이 가능해요. 자, 30에서 40회독이 됐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가 힘든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항상 제일 먼저 손대는 거는 지금 여기 SL 부분이라고만 돼 있는데 화학의 기초라는 부분이 꼭 있어요. 어떤 거든. 근데 제일 기초라는 게 화학이든 생물이든 똑같습니다. 단어예요, 단어. 애톰이 뭔지, 엘레멘트가 뭔지, 컴파운드가 뭔지 그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런 단어는 너무 간단하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거에 뒤통수를 맞아요, 다들. 왜? 애톰의 뜻을 모르는데 애톰을 가지고 설명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이해할 거며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한 그 단어로 다른 걸 또 설명하면 그 다음 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내용을 다 훑어갑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가서 알아서 응용해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네. 학원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표가 애들 빨리 저한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학 가서 제대로 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대학 가서 또 고전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제이도 학생이고 캠이 첫 학기 했는데 캠이 5점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점수가 5점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상담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자꾸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걸 낸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가져와서 봤더니 전부 다 IGCSE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IB에서는 IGCSE 수준의 내용을 이미 보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던져요. 근데 애는 그때는 이제 딱 머리 털고 온 상태라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캠 테스트를 방학 내내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7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IBO도 이제 바이올로지도 토픽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SL이 81개, 그 다음에 HL을 하면 53개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론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제 수업 마치겠고요. 이거 마치겠고, 일단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학원 쪽에 얘기를 하시면 저랑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나 했더니 IGCSE가 끝난 거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확실히 IB 쪽을 하셨던 분이시고 잘 아시는 분이라 이제 조금 이제 캔바이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과목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끝나고 지금 곧바로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마무리 이제 짓고 이제 상담해 주시면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상담 신청서 받으신 거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전화 드리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오늘 진행은 제가 했지만 이제 앞으로 ESC 제주점 맡아주실 원장님 소개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네. AJ 원장님이시고 저희 예전에 키스톤 강남에 있던 화학원에서 리딩 대표 강사 진행하셨고 ESC 프랩에서 또 원장직 같이 맡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제주점에서 상주해서 어머님들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아이들 관리해 주실 분이시고요. 캐리 이쪽에 있어서 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ESC 제주 AJ 원장이고요. 세심한 관심으로 모든 학생을 도와볼 테니까 저희 믿어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 이제 좀 고민해 보시고 2월 15일까지 등록하실 때는 저희가 할인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력은 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등록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저희 할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서는 별도로 학원으로 이제 수강 등록 문의라던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계신 분들은 이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